선주야, 내 고무신 못 봤니? 어제까지 현관에 있었는데. 고무신이요? 글쎄요. 아버님이 어디 두셨겠죠? 요즘 자꾸 물건 잃어버리시잖아요. 툭 하면 물건 잃어버리는 게 치매 초기 증상이라던데? 그걸 내가 왜 잃어버려? 아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준 고무신인데. 아버지, 아침부터 시끄럽게 또 뭐 때문에 그러세요? 넌 이 애비가 치매 환자 소리나 듣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냐? 아버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선주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겠죠? 뭐라고? 동현아, 이젠 너마저 나를 환자 취급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진정하시고 다시 찾아보세요. 저희 출근해야 돼서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려진 제 보물과도 같은 고무신을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고무신을 꽉 움켜쥐며 전 아들 부부에게 100배, 아니 1000배로 되갚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슴 깊이 맺혔던 한을 속 시원하게 풀어냈는지 궁금하시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올해 69 김정환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았었다고 해야겠네요. 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철거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래도 젊을 때는 힘이 좋아서 아무 일이나 다 했죠. 공장도 다녀보고 짐꾼도 해보고 막 노동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8살에 동현이 엄마를 만났어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착한 여자였죠. 저처럼 못 배운 사람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시킨 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건설 현장 철거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작업복을 챙겨 입고 곧바로 현장으로 나갔죠. 무거운 철근을 나르고 콘크리트를 부수고 먼지와 소음 속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겨울에는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일해야 했어요. 손은 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허리는 날이 갈수록 아팠고 무릎도 서서히 망가져갔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동현이가 있었거든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저처럼 못 배워서 고생하는 일은 절대 없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힘들어도 동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자.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았어요. 동현이 학용품 사주고 과외비 대주고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하려고 얼마나 아꼈었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저는 나중에 커서 꼭 아빠한테 효도할 거예요. 동현이가 초등학교 때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동현이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듣는 착한 아이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까지 당당하게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좋은 회사에 취직했죠. 동현이가 33이 되었을 때 결혼할 사이라며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선주라는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어요. 저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고 아내에게도 잘했습니다. 저는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서 신혼집을 마련해줬습니다. 동현이가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이것만큼은 꼭 해주고 싶었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전세살이나 월세살이 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신혼집은 제법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동현이와 선주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서 나연이가 태어났어요. 첫 손녀라서 정말 예뻤죠. 주말이면 나연이네 집에 가서 같이 놀고 선물도 많이 사줬어요. 나연이는 올해 8살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은 평생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항상 그렇듯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3년 전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친구들과 수목원으로 꽃 구경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하던 관광버스가 그만 그날 아침에 나가면서 여보, 오늘 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대. 사진 많이 찍어 올게. 그게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동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 혼자서 어떡해요? 동현아, 아빠는 괜찮다. 엄마가 없어도 아빠는
아빠는 잘 살 수 있어.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었죠.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인 제가 무너지면 동현이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현이가 가끔 와서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항상 괜찮으니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젊은 부부에게 늙은 아버지가 끼어들면 편할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오래 서 있기도 힘들고 계단 오르기도 너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면서 버텼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기도 힘들어지실 거예요. 수술하면 완전히 나아지나요?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최소 6개월은 봐야 해요. 그리고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동현이가 바로 말했어요. 아버지, 수술하세요. 그리고 회복할 때까지는 우리 집에서 지내셔야겠어요. 며느리 선주도 그때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정성껏 챙겨드릴게요. 나연이도 할아버지랑 함께 지내고 싶어 해요.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퇴원 후 동현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 문턱을 넘을 때는 기분이 묘했죠. 이 나이에 자식 집에 얹혀 살게 되다니. 하지만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선주가 정성스럽게 밥을 해주고 제가 먹기 쉽게 음식도 준비해줬어요. 제 방도 깨끗이 청소해주고 이불도 자주 갈아줬죠. 나연이는 할아버지가 온 게 신이 났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랑 내일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걷기 연습할 때도 옆에서 할아버지 파이팅 하고 응원해줬습니다. 저녁에는 숙제하는 나연이 옆에 앉아서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동현이도 퇴근하면 제 방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괜찮다. 선주가 잘 챙겨주고 있어. 그럼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까 나연이도 좋아하고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혼자 쓸쓸하게 지내던 집보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훨씬 따뜻했거든요. 이렇게 아들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해진 건가 싶었는데 점점 확실해지더군요. 먼저 식사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에 가족 모두 둘러앉아서 함께 먹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제 밥만 따로 차려주는 거예요. 아버님, 먼저 드세요. 저희는 나중에 먹을게요. 같이 먹자. 아니에요. 애들 아빠가 늦을 것 같아서요. 그런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매일 제 방을 깨끗이 청소해줬는데 2주쯤 지나니까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급기야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무릎도 좀 나아지신 것 같은데 가벼운 청소는 직접 하세요. 저도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요. 제가 제일 충격받은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동현이가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는데 현관에서 선주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오빠, 오늘 아버님 방 안에서 매주 썩은 내가 나서 나 진짜 토할 것 같았어. 제발 좀 자주 씻으라고. 자기가 얘기 좀 해. 나이 들면 원래 몸에서 냄새 난다잖아. 자기가 좀 참아. 아니야. 나는 정말 못 참겠어. 완전 똥냄새. 저리 가라야. 그리고 이제 걸어다니는 것도 괜찮아 보이던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부터 확실히 알았어요. 전 이미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란 걸 말이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제가 소중히 간직하던 고무신 사건이 터지면서부터였습니다. 그 고무신은 제게 아주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 저를 위해서 아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였어요. 여보, 이거 신으면 무릎에 부담도 적고 발이 편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고무신의 소중함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떠나고 제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고무신을 정말 아꼈습니다. 동현이네 집에 와서도 매일같이 신고 다녔어요. 무릎 수술 후에도 실내에서는 늘 그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네 집에 온 지 2달쯤 되던 어느 날 아침, 제가 늘 현관에 두던 고무신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전날 밤에 분명히 현관에 두고 방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둔 줄 알았어요. 방 안 구석구석, 욕실이나 거실 선반 같은 데도 다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고무신은 보이지 않았어요. 동현이와 나연이는 이미 학교와 회사에 갔고 선주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선주야, 내 고무신 못 봤니? 저번 주에 현관에 두었던 것 같은데. 선주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떤 고무신이요? 아버님이 고무신을 가져오셨나요? 당연히 가져왔지. 내가 평소에 자주 신던 건데. 글쎄요. 본 적이 없는데 아버님이 어디 두셨는지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거슬렸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제가 치매 걸린 노인네인 것처럼 말하는 어투가 불쾌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히 현관에 두었는데. 아이고, 그러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무릎 수술하시고 병원에 두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불편했어요. 고무신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보다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나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방을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랑 저랑 같이 있는 그림이에요. 사랑스러운 나연이와 제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나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나연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할아버지, 괜찮아요? 왜 표정이 슬퍼요? 아이들은 정말 눈치가 빠릅니다. 제가 아무리 표정 관리를 해도 나연이는 금방 알아차렸어요.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가 아끼는 물건을 못 찾아서 그래. 혹시 할아버지 고무신 말이에요? 저 본 것 같아요. 엄마가 지난번에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선주가 들어왔어요. 나연아, 숙제 안 해? 빨리 나와서 공부해. 나연이는 선주의 말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주는 저한테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마치 제가 방 안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저기, 나연이가 뭐라고 하려던 거야? 선주는 제 말에 대답도 없이 나연이 손을 잡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고무신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주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시치미를 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고무신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 동현이와 선주, 나연이가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밥 먹으세요. 선주가 밥을 내밀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마치 의무감에서 하는 말 같았죠. 동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침부터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다. 고무신을 좀 찾고 있었어. 아, 고무신요? 어떤 거요? 네 엄마가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그 고무신 말이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주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아침부터 고무신 얘기를 왜 또 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본 적이 없다고요. 동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선주를 봤어요. 그러자 선주가 눈짓으로 뭔가를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툭하면 물건 잃어버리시는 것 같던데.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선주의 눈치를 보면서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물건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그 고무신은 평생 잊지 못할 네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야.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연이만 불안한 표정으로 저와 엄마 아빠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날 이후로 동현이와 선주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동현이는 퇴근 후에 제 방에 들르는 일이 없어졌어요. 가끔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선주는 제 식사를 차려주기는 했지만 찬밥과 콩나물국, 시어꼬부라진 김치가 전부였어요. 처음 한 달처럼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하거나 특별한 음식을 해주는 일은 없었죠. 제 방 청소도 거의 하지 않았고 빨래도 가끔씩만 해줬습니다. 가족 모임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주말에도 동현이 부부는 저만 빼놓고 따로 놀러가곤 했죠. 저에게는 아버님 다리가 불편하실 테니까 라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함께하기 싫어하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선주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면 항상 미리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내일 제 친구들이 오는데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친구들이 나이 많은 어른 앞에서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이것도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거의 매주 주말마다 친구들이 온다면서 저를 방에 가두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거실에는 선주 친구들이 아닌 동현이 직장 동료들이 와 있었어요. 저를 본 동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아,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려고 선주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쪽 화장실 쓰세요. 이쪽은 손님들이 써야 해서요. 제가 쓰던 화장실을 갑자기 쓰지 말라니 마치 저를 손님 앞에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돌아서서 다른 화장실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동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요즘 다리가 안 좋으셔서 잠깐 같이 지내고 있어요. 곧 돌아가실 거예요. 곧 돌아가실 거예요라는 말이 순간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동현이에게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었나 봐요. 나연이만이 제게 변함없이 대해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제 방부터 찾아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어요. 숙제도 종종 제 방에서 했고 주말에는 제게 책도 읽어달라고 했죠. 하지만 나연이까지도 엄마 아빠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곤 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을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있는 게 싫어? 아니요, 전 좋아요. 근데 요즘 엄마가 아빠한테 할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계속 짜증내요. 그런 나연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녀에게까지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 나연이의 말을 들은 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집 안에서도 존재감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조용히 아침을 챙겨 먹고 낮에는 주로 방 안에 있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사라진 고무신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그날 아침도 결국 다른 신발을 신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에 무심코 1층에 있는 쓰레기통 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찢어진 쓰레기 봉투 사이로 뭔가 익숙한 물체가 삐져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충격적이게도 그건 제 고무신이었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그 고무신이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손이 떨려서 고무신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에서는 힘이 빠지고 가슴은 터질 듯이 아팠어요. 마치 아내가 다시 한번 저를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겨우 손을 뻗어 고무신을 주워들었어요. 더러워져 있었지만 분명히 제 것이었죠. 안쪽에 아내가 써넣었던 제 이름도 그대로 있었어요. 정환 씨의 건강한 발걸음을 위해 라고 써있던 문구가 아직 선명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분명 선주였어요. 예전부터 제 고무신을 못마땅해 하던 눈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낡은 신발이 보기 싫어서? 아니면 저를 이 집에서 내쫓고 싶어서? 어느 쪽이든 너무나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고무신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북받치는 서러움과 분노를 주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동현이와 선주를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나연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나가려는 참이었죠. 어머, 아버님, 어디 갔다 오세요? 선주의 밝은 목소리가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들렸어요. 저는 쓰레기 봉지에서 찾은 고무신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쓰레기통에서 찾았어. 선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동현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거요? 선주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 참, 아버님 고무신이었어요? 제가 청소하다가 아버님이 버리라고 놔두신 줄 알고. 버리라고 놔둬. 내가 매일 신고 다니는 고무신을. 그리고 왜 물어보지도 않고 버려? 선주는 오히려 짜증이 난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버님, 그딴 낡은 고무신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시면 어떡해요? 냄새도 나고 보기도 안 좋았단 말이에요. 저도 집안 청결 때문에 그런 건데. 동현이가 나서서 선주 편을 들었어요. 아버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선주가 실수한 건데 이해해 주셔야죠. 왜 다짜고짜 화부터 내고 그러세요? 실수. 네가 보기엔 이게 실수 같아?
선주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버렸을 때는 아버님 고무신인 줄 몰랐다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그게 아버님이 화내실까봐. 대화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마치 제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평생 이유 없이 화를 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엄마가 그 고무신 할아버지 온 날부터 냄새 난다고. 나연아! 선주가 급하게 나연이를 제지했어요. 하지만 이미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선주는 고무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일부러 버린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동현이 가족은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한 약속이 있다면서 급하게 집을 나갔어요. 방으로 돌아와 저는 고무신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생긴 상처는 도저히 씻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동현이가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동현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오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선주가 실수한 거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 너도 알잖아. 선주 저것이 일부러 버린 거야. 동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사실은 선주가 고무신 냄새 때문에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나한테 직접 말하면 되지. 왜 몰래 버려? 그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불편했어요. 아버지한테 그게 얼마나 소중한 물건이든 집안에 계속 냄새나는 신발을 둘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 집에 얹혀 살면 예의는 지키셔야죠. 뭐라고? 동현아, 그건 내 소중한 물건이야. 그걸 버리기 전에 나한테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동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고무신도 찾으셨으니 이제 그만하시죠. 선주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집안 살림에 회사 일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든데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동현아, 그 고무신이 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준 선물이라는 건 알지? 네, 알아요. 그런데도 선주가 말도 없이 버린 걸 나더러 용서하라고? 동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똑같은 얘기 그만하시고 우리 좀 더 대화로 풀어봐요. 선주도 이제 반성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으니까요.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지, 아들에게 저보다 아내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그리고 제 감정과 소중한 물건이 얼마나 쉽게 무시당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요. 이 집에서 무시당하며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제 길을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며느리의 그런 배신과 아들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단순히 이사 나가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도 제가 느낀 배신감을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바로 제가 동현이 결혼할 때 마련해준 신혼집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사준 그 아파트 말이에요. 당시 저는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모은 돈 전부를 쏟아부어 그 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새 신부를 맞이하는 아들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집을 살 때 법무사가 물었어요. 아버님, 명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아들 이름으로 해야죠. 요즘은 혹시 모르니까 일부는 아버님 이름으로 남겨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집 지분 중 40%는 제 이름으로, 60%는 동현이 이름으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 동현이네 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린 고무신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지분이 생각났습니다. 법적으로 그 집의 40%는 아직 제 것이었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하고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고무신 사건 전에도 무릎 재활차 산책을 할 때마다 지나치던 부동산이었어요. 항상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던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에 오셨네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사장님, 제가 오늘은 상담 좀 하려고 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실은 제 아들 신혼집 지분 일부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걸 팔고 싶어서요. 부동산 사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아드님과 함께 오신 게 아니라면, 공동명의지만 제 지분은 제가 팔 수 있지 않나요? 그럼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가족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건 걱정 마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만 알려주시겠어요?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제게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셨어요. 다행히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동현인에 이사 올 때 가져온 짐 속에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지역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이 지역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그 아파트는 역세권이라 더 인기가 좋습니다. 대략 어르신 지분만큼이면 4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장님, 빨리 팔고 싶습니다. 금매로 내놓을 테니 조금 낮은 가격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획을 더 구체화했어요. 집이 팔리면 그 돈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전에 TV에서 본 분당의 고급 실버타운이 생각났어요. 깨끗하고 같은 또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무엇보다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지냈어요. 동현이와 선주도 고무신 사건 이후로 저를 피하는 듯 했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나연이만 여전히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괜찮아. 할아버지는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그래. 일주일 후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나타났어요. 지분을 3억 8천만 원에 사겠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렇게 빨리요? 네, 금매로 내놓으신 덕분에 금방 구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계약하면 될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가능하신가요?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죠. 망설임도 있었지만 이미 결심은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동현이와 선주가 집을 나간 후, 저는 택시를 타고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구매자를 만나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받았어요. 나머지 금액은 이전 등기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시 동현이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짐은 없었어요. 옷가지와 몇 가지 추억이 담긴 물건들과 그리고 그 고무신도 포함이었죠. 저는 동현이에게 편지를 한 장 남겼습니다. 동현아, 이제 더 이상 함께 살기는 어려울 것 같구나. 너희 집에서 불편하게 지내느니 아버지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한다. 신혼집에 내 지분을 팔았다. 그건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것이고 법적으로도 내 지분이다. 나연이에게는 할아버지가 잠시 여행 간다고 말해주렴.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집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알아둔 분당의 실버타운으로 향했어요. 전화로 문의한 결과 다행히 빈 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버타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깨끗한 단독 원룸과 식당, 작은 텃밭, 운동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죠. 무엇보다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어울려 지내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여기 계약금입니다. 나머지는 내일까지 모두 입금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입주하실 수 있어요? 짐을 풀고 새 침대에 누우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 아들네 집에 얹혀 살다가 이제 또 새로운 곳으로 온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동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집을 팔아요? 그것도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이! 내가 왜 너한테 네가 아버지 고무신 버릴 때도 아무 말 없었잖니? 아버지! 그건 선주가 실수로 그런 건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과도 했잖아요. 동현아, 너희가 진심으로 사과한 적 있니? 오히려 아버지한테 참으라고만 했잖아.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나가시면 어떡해요? 어디 계신지라도 알려주세요. 걱정 마라. 아버지는 이제 좋은 곳에서 잘 살 거니까 나연이한테나 안부 전해줘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거죠. 다음 날부터 저는 실버타운에서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텃밭에서 채소도 가꾸고 같은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며 지냈어요.
일주일 후 잔금이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의 대부분을 실버타운 거주 비용으로 미리 납부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경제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나연이 생각이 났어요. 손녀를 두고 떠나온 것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 삶을 찾아 떠난 것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저는 이제 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주방과 화장실, 넓은 발코니까지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 새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이곳에는 비슷한 처지에 친구들도 많았어요. 아침 체조, 바둑 모임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며 금세 적응했습니다. 한편 동현이네 집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지 일주일 후 동현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새 집은 소유자가 자기네 가족이 들어와 살겠다고 당장 집을 비우래요. 우리 어떡해요 진짜? 이제야 느껴보는 거니? 갑자기 소중한 것을 빼앗긴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버지, 이러시면 우리 어디서 살아요? 나연이 학교도 있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너희가 내 고무신 함부로 내다 버릴 땐 생각 안 했니? 동현이는 화를 내다가 결국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시끄럽다. 이미 계약은 다 끝났어. 한 달 후 동현이네는 결국 살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 부천 변두리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넓은 아파트에서 좁은 빌라로 옮기게 된 거죠. 동현이는 그 후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며칠 후 동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서 쫓겨나서 부천 변두리 빌라로 이사했어요. 전에 집보다 너무 좁고 환경도 안 좋아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그 문자도 읽고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제가 느꼈던 상실감을 경험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동현이는 그 후로도 계속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애원하고, 때로는 협박까지 했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하십니다.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버지, 나연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계속 울어요. 아버지가 이러시면 저희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이러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일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자기 잘못도 모르고 도움만 요청하는 아들의 태도가 더욱 화가 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동현이가 직접 실버타운까지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경비실에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버지, 저 동현이에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앞에서 간절히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고무신을 버리고 아들이 그것을 옹호했을 때 그 아픔이 아직도 생생했으니까요. 6개월 후 동현이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저희가 이사하고 나서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자주 지각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니 일에 집중도 안 되고 결국 회사에서 저보고 그만두라고 했어요. 선주는 매일 술에 빠져 살고 나연이는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 문자도 읽고 지웠습니다. 네가 이제야 알겠지. 가족이 서로를 배신한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말이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실버타운에서 잘 적응하며 지냈고 동현이네 가족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선주는 술을 끊지 못해 매일 늦게 일어나 회사에 지각하기 일쑤였고 결국 정리해고까지 당했습니다. 동현이는 생계를 위해 밤에는 배달 알바까지 해야 했습니다. 1년 넘게 동현이네와 연락을 끊은 채 지내던 어느 날 실버타운 로비에서 뜻밖의 손님을 만났습니다.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손녀 나연이가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연이가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는지 그리고 혼자 온 것인지 궁금했어요. 나연아, 너 어떻게 여기를? 학교 끝나고 혼자 찾아왔어요. 아빠 핸드폰에서 할아버지 주소 봤어요. 나연이를 제 방으로 데려와 앉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나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 한 번만 와주세요.
아빠랑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나연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들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가라고 했니? 아빠는 몰라요. 제가 몰래 왔어요. 엄마는 요즘 계속 술만 마시고 아빠는 매일 울어요. 집도 난리예요. 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나연아, 할아버지가 너희 집에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단다. 아빠와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알아요. 엄마가 할아버지 고무신 버린 거 알아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 편만 든 것도 알아요. 엄마가 술 취했을 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어요. 나연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래도 할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말했잖아요. 진짜 가족은 서로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제가 예전에 나연이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받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손녀의 해맑은 눈빛 앞에서 제 복수심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나연아, 할아버지가 생각해 볼게. 정말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 약속할게. 나연이를 돌려보내고 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한 행동이 과연 옳았는지, 복수를 통해 정말 마음의 평화를 얻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들을 미워해도 결국 그들은 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일주일 후, 저는 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연아, 할아버지 결심했어.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갈게. 정말요? 와, 너무 좋아요. 주말이 되어 부천 변두리의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주변 환경이 많이 낙후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살던 아파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죠. 문을 두드리자 동현이가 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자 눈이 커졌고 순간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의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 안 된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구석에는 빨랫감이 며칠째 방치된 듯 했습니다. 선주는 소파에 누워 술 냄새를 풍기며 자고 있었고 빈 소주병 몇 개가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나연이가 뛰어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와주셨네요. 선주가 소리에 깨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부스스한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당황한 듯 자세를 바로 했어요. 아버님, 저는 잠시 그들의 낯선 모습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동현아, 자리 좀 할까?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동현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아니다. 나도 너무 심하게 나간 것 같구나. 선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 고무신이 아버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마음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야. 그 고무신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하늘로 떠난 아내가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 하지만 너희가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내 마음도 아프구나. 복수하면서 내가 얻은 게 뭔지 생각해보게 됐어. 동현이와 선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서로 다시 노력해보자.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동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울 방법을 생각해봤어. 이렇게 갑자기 만나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모두의 표정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실버타운 보증금을 일부 빼서 너희가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가끔 너희 집에 놀러가고 나연이도 실버타운에 놀러오고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구나. 아버지,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지. 우리가 한 지붕 아래 살 필요는 없어. 서로 존중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날 저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선주가 급히 장을 봐와 음식을 준비했어요. 예전 같은 화려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동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이번 일로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부모님의 감사함을
정말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이해하려고 더 노력할게.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족의 의미니까. 나연이가 저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무신은 어디 있어요? 실버타운 내 방에 있단다.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어. 다음에 제가 할아버지 방에 놀러 가면 볼 수 있죠? 물론이지.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용서는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가슴 한구석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없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디선가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잘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있는 아내도 원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고무신 안에 담긴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제 가슴 속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현이는 다시 직장을 구했고 선주도 술을 끊고 새 출발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복수가 아닌 용서에서 온다는 것도 말입니다. 저는 이제 실버타운에서 제 삶을, 동현이 가족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매주 주말이면 나연이가 저를 찾아오고 한 달에 한 번은 저도 동현이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아프시다면 부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복수는 순간의 통쾌함을 줄지 모르지만 용서는 평생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나이 든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 이해와 존중,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항상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